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인사이트 오늘은요,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제네바 협상 이후 교착 상태에 들어갔던 미국과 중국이 오늘 런던에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제네바 협상이 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비관세 조치, 수출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제네바 협상 두 나라는 각각 115%의 관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의 10%의 관세를 취하고 있죠. 이런 관세 조치와 함께 양나라는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의 기싸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미국은 기술 통제로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싸움을 계속해 왔는데요. 미국은 하웨이의 AI 칩은 전 세계 어디서 사용하든 규정 위반이라며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했고요. 또 자국 기업에도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도 중국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또 중국인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면서 대학가에도 미중 갈등의 유탄이 쏟아지기도 했죠. 한편 중국은 지난 제네바 협의 때 약속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소극적으로 풀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 런던 협상에는 이 두 나라의 민감한 사안인 기술 통제와 그리고 희토류 통제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협상에는 지난 제네바 협상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여를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지난 제네바 협상 때 사진인데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가장 앞에서 아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제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함께 자리에 앉은 모습이죠.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출 통제 업무를 직접 통제하는 인물이라서 러트닉 장관의 합류가 이번 협상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런던에서는 세계 경제 대국의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 일요일 큰 외교 행사를 치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G7에 참여해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건데요. 역대 가장 빠른 순방길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정 공백 상태였던 정상 외교를 복귀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의 실험대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이번 G7에서 한미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이 한미 동맹과 함께 관세 협상을 위한 소통에 초점 맞추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주 전 세계의 뜨거운 외교전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백이었던 정치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두 정상이 직접적으로 언제쯤 만나나 이것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만나는 것은 네네. G7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시진핑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협상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자면 직접 정상들이 만나서 모든 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자는 주의고 시진핑 주석은 보다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식, 말하자면 실무자들이 모든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자간 협의,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열리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서 잠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9월에 런던에서 관세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언제쯤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네.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굴기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자가
장기적인 균형 상태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경쟁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와서 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런던에서 얘기되고 있는 네, 바로 네. 이제 히토류 문제하고 기술 통제 문제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봉합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히토류 수출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서 네.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미국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지금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미 간의 동맹 중요성을 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관계 설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어렵죠. 네. 예, 항상 어려운데 미국이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 상당히 커졌고 거기다 이제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이 한 10% 정도 더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난 3, 4년 사이에 커졌습니다. 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그 범용 제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꼽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져오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내 상황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는데 이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할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네.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이 스스로가 설정한 일정에서 7월 8일 이전까지 다 해결을 하자. 모든 네. 나라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어떤 합의가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국과 한 달 전에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건 1차 합의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현재 쫓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와는 좀 달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 비관세 장벽, 소위 말하는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국내 규제였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전향적인 조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를 얻어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맺었던 한미 FTA를 기준으로 우리는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협상 카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7월 8일이죠. 7월 8일 D-Day가 다가오고 있는데 산업별로 해서는 어떤 협상 카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미국 측에서 현재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 사용료 문제라든가 네.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독과점 규제라든가 바로 이 디지털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전. 말하자면 이제 구글맵에서 이제 우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되는 쇠고기라든가 뭐 이런 의약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이게 사실 모든 부분이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국내 중요한 디지털 기업의 이해관계라든가 국내 대기업의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국내 관련해서 국내 우리 노동자 우리 그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약간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좀 몇 가지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거 받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14년에 쌀을 관세화를 했습니다. 네. 쌀을 그전에는 아예 수입을 금지시키고요. 의무 수입 물량을 그냥 따로 받아오는 걸로 했는데 네. 지금 이걸 다 TRQ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40만 톤 정도의 분량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저리로 5%로 받아오고 나머지는 513%의 높은 관세를 해놨는데 이 구조가 현재 10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산업별로 보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협상 카드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에너지랑 조선업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네. 현재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LNG를 더 수입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는 그 문제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 LNG 가스 에너지 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제 네. 가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 수입량 중에 1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그리고 카타르가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네 나라 정도로 해서 굉장히 분산화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LNG 같은 것을 수입할 수 있다. 네. 라고 그런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투자했을 때 얼마나 위험도를 미국 정부가 낮춰줄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협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 협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조선업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한국 내에서 영토 내에서 조선업의 실질적인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조항이 돼야 된다. 해결돼야 된다. 네. 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 아닌 한국 안에서 실질적인 조선업 협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금 범부처 대미 관세협상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거를 꼽고 계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을 당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원래 이상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요. 지금 물론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관련 이슈가 보훈부처에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도 되고 금융위원회도 관련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관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부라든가 농림부 이 모든 부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그 중심을 잡고 이거는 그냥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끌고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 관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에서 50%로 추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테죠. 철강 관련해서 우리 시장 역량과 함께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철강 산업은요, 미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네네. 이게 어느 나라는 다 그렇지만 이제 철강은 미국 미시간주라든가 그리고 에팔리차 산맥 근처에 있는 주에서는 철강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고 과거부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철강 산업의 미국 철강 산업의 몰락은 굉장히 큰 표심을 자극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정부 때 2018년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서 25%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그때 품목별 관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바로 이렇게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왜 국가안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지역의 사회 불안이 되고 그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국가안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부과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보다 정제된 방식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 기본관세나 상호관세에 부과되는 법적 근거인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바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갈 거다. 품목관세는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품목별 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뭐 반도체가 있을 테고요. 의약품, 항공기 이 관세 부과가 예고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장 타격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네.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인데 여기서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뭐 일본을 통해서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결국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미국 내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가 올라가면 지금 그만큼 그렇게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게 잘 모르시는데
의약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의약품 약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많은 경우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 의약품 회사들이 아주 굉장히 첨단에 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해 놓으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개도국 가서 개도국에서는 싼 값에 그걸 갖다가 지금 판단 말이에요. 네. 예, 좀 현재 그런 상황인데 한국같이 선진국이 왜 이렇게 의약품 가격이 우리보다 낮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약값을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당장 우리 국민 건강보험 여기 재정에 당장 큰 압박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부처도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의약품 시장의 그 규모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네릭이라든가 다른 카피 약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정당하게 가격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약품 재료라든가 이런 걸 또 약품 자체도 또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큰 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비슷하게 극도로 이제 국제 분업이 잘 돼 있는 분야입니다. 네. 국제 분업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바로 이러한 상호 의존성 때문에 관세 보복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와 비슷한 것이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 항공기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하고도 좀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 국가의 전략적 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전부 다 선진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어떤 국제 무역의 흐름을 제약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쓰게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분야보다 훨씬 더 네네. 의미가 있고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뒷부분에 좀 숨겨놨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발 관세 타격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고요. 사실 미국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에 이어서 서비스업까지 1년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네. 보면 2024년 4분기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이제 미국은 그 방식을 써요.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전기 대비 연율 방식으로 2.4% 성장했는데 그리고 올해 1월 1분기 때 마이너스 0.2%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가 마이너스 0.2로 급속하게 지금 현재 냉각되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근데 이것이 제조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매 관리자들이 앞으로 어디서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이냐, 이제 이거를 갖다 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3개월 정도 뒤에 후에 어떤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이 전부 다 50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건 결국 뭐냐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미국 정치권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가 감세 법안을 연일 공개 비판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충돌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네. 두 사람만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미국의 행정부를, 미국의 권력을, 정치 권력을 지지하고 있는 큰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마가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마가주의자들이 있고요. 이 마가주의자들 위에 이제 트럼프가 올라타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감세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이고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민 문제에 있어서 마가주의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이민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테크노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전 세계에 있는 인재를 다 빨아들여야지. 우리가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학력, 고기술 노동자들의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의 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은 테크노 주의자들이 훨씬 더 강경한 작은 정부주의자입니다. 제발 정부는 아무 규제, 세금도 걷지 말고 규제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라.
이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어떤 균열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충돌이 결국은 가시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트럼프 마가주의자들은 강력한 반중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또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바꾸고 무분별하게 관세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좀 제동을 걸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판결이 향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세금을 걷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네네.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옛날 그 13세기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 그때부터 국왕이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려고 하니까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 세금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라고 시작했고, 그래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 권한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봐주는 것이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301조, 무역법 301조라든가 지금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고 있는 232조, 무역확정법 232조 같은 경우는 훨씬 법적인 안정성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회가 그래, 네가 이걸로 만약에 이 근거로 발효를 한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기본 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 수권법 바로 이겁니다. IEEPA, EPA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적성국 제재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1977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근데 이거를 긴급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역수지 적자는 예측 충분히 가능했고요. 네. 또 긴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발동 요건에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하라고 그 이파가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신히 법원에서 그래 당분간은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해라. 그러나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면은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 네. 현재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 25%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른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백악관 NEC 위원장의 한 인터뷰를 보면 사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동을 걸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다른 대안은 무엇이 될까요? 관세법 338조, 네. 무역법 122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이 발동 요건이 이제 무역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한다고 딱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건 훨씬 안정적이에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150일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15%밖에 못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고요. 관세법 338조 같은 경우는 상한이 50%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관세 시행 이후 관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동남아 시장도 좀 출렁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중국의 대미 우회를 좀 막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석해 주실까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네.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경제 발전의 전략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으로부터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그 바로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생산을 해서 그냥 미국으로 실어 나르는 네. 바로 이러한 방식을 써왔죠. 이것이 편하게 이제 경제 발전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기술 전파, 기술의 국내화는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들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요. 수출이 10이면 수입이 1밖에 안 돼요.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그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외자 기업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회 수출이라고 철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발전 전략을
바꿔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상호관세율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40%대로 굉장히 높은 네, 현재 네. 관세율을 현재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바꿔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제가 지난 4월에도 태국을 갔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철강에 대한 관세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랑 의약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된 이후에 실제로 우리 경제 지표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보면 우리 경제가 1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0.2% 성장했죠. 근데 이것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1분기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수출한 것이죠. 예, 그래서 수출 실적이 좋았고요. 트럼프 관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자동차와 철강에서 각각 32%, 12% 정도의 그런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는 5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1분기 때 마이너스 0.2% 성장한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내란 사태 때문에 내란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보면 트럼프 관세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출마저 돌아선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지금 작년과 재작년 계속 연속의 저성장으로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내수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건설 투자 포함한 투자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수출 실적이 조금 살아났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현재 그런 상황.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팬데믹 상황보다 더 악화돼 있고 거의 98년도 외환위기하고 팬데믹하고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표가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내수를 단기적으로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수출을 다변화 전략,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른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수출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위한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할지 조언해 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아주 총체적 위기 상황에 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대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변화 전략도 하고 전통적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섬세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와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